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홍수민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구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제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윤준병 의원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어요. 네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22대 국회가 출범하기 위해서 지난해 이제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무책임, 무능, 또 독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심판을 호소했고 그 과정 속에서 관련된 국민의 뜻이 총선의 결과로 반영이 돼서 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는 소위 불법 비상계엄까지 발동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기대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7개월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소구하고 또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했던 7개월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봐도 바쁘고 좀 정신없을 수 있는 7개월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의 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해결사 윤준병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어떤 이유에서 생겨난 건가요? 저 정치를 하면서 정치의 효능감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치 이전에도 정치를 바라볼 때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늘상 다투기만 하고 성과는 별로 없는, 별로 효능감이 떨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평가됐던 영역이 정치 영역이어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효능감이 좀 느껴질 수 있는 정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일환으로 이제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국민들이 원하고 또 바라는 내용을 구현해내는 것, 또 국민들이 아파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정치 영역에서 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입문하면서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모토 하에 정치를 시작했고 그 모토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슬로건도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주전자 정치라고 하는데 제가 서점에 갔는데 주전자 관련한 의원님의 책도 하나 봤어요. 네네. 네, 한 번만 들어도 기억에 쏙 남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공직생활 할 때는 공직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일하자 이런 취지에서 주전자를 동료들에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정치를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이런 모토도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제대로 구현해주는 그런 정치 신념이랄까 철학을 좀 만들어서 정치하는 기간 동안에 좀 구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생각됐던 게 공직생활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소구했던 주전자. 그게
우리 어린 시절에 주전자를 들고 다녔던 생각도 나고 또 주전자의 기능별로 보면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소구해야 될 가치들이 다 장비에 있더라. 예를 들면 주전자에서 이제 물그릇을 잘 담아서 실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건네주잖아요. 그게 일종의 민생이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주전자에서 물을 주려고 그러면 물을 따라줄 때 늘 굽혀서 따라주니까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가치가 있다. 주전자에는 외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정치, 이런 소통. 필요에 따라서는 주전자는 우리 어린 시절에 난로에다 주전자 올려놓고 물을 끓이는 그럴 때 주전자는 자기 희생도 있고 용기도 있는 이런 가치를 또 담고 있어서 그런 민생, 또 겸손, 또 소통, 또 용기와 희생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치할 때 제가 지녀야 될 가치로 이렇게 담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주전자 정치, 그런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제 정치의 모토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아까 힌트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의원님께서는 그럼 개인적으로 주전자와 관련된 추억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많죠.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위 일할 때 이제 논에 주전자 들고 이렇게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건네주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뭐 주전자에 담겨 있는 막걸리 심부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전자와 관련된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함께 했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도 제가 주전자 정치 한다고 그러면 네. 주위 분들이 저한테 주전자 정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막걸리 먹는 정치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좀 시간이 나면 거기에 담겨 있는 철학들, 민생이나 또는 겸손이나 소통 또는 용기나 뭐 이런 부분들, 자기 희생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참 그 좋은 구호 잘 만들었다고 네.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많은 뜻이 담긴 네네.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북 정읍시 고창군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또 성지, 우리 고창도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 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고 성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국가의 올곧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그런 의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산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돼 있고 또 관광으로는 내장산 단풍이 유명한 곳이기도 네. 하고요. 고창 선운사가 있어서 거기도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원님에게 특별했던 사진 살펴보면서 그동안의 여정을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네네. 사진인가요? 저 사진은 제가 2016년 네. 이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구역의 김군 사건이라고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청소하다 고장난 스크린도어 청소하다가 생명을 잃은 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그 시대의 아픔을 대변했던 사건이었는데 그 내용이 비정규직들이 실제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참상이 제대로 극적으로 드러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네. 해결하고 특히 비정규직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신분도 보장이 안 되고 보수도 낮은 그런 여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참상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정규직화해서 신분도 좀 보장시키고 처우도 개선해내는
이런 노력을 했던 사진이었습니다. 네, 정말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6년간 공직에 몸 담그시면서 행정 1부시장도 역임하셨는데요. 서울시에 일하면서 그 정책이나 성과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많이 있는데요. 네.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몸을 많이 담았던 분야가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네. 한 3분의 1을 교통 업무에 종사했었는데 교통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서울은 주차난이 그래도 이제 많이 개선돼 있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주차난이 어려워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금도 이제 다 사용하고 있지만 네. 그때 처음 도입해서 정착을 시켰고요. 또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 있죠. 네. 교통카드를 저희가 최초에 도입도 하고 그 당시에는 선불카드와 후불카드가 달리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선불카드는 버스에만 네. 후불카드는 지하철에서만 사용됐는데 그걸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여의도 입장에서 보면 지하철 9호선 네.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하철 9호선이 민자 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개혁 작업을 해서 요금이나 모든 내용이 시민들 편에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도 만드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을 했던 내용들이 기억에 남는 정책들입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 중에 9호선 이용하시는 분이 절반 이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의원님 덕분에 더 편리하게 그리고 네, 저렴하게. 네, 저렴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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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네, 네. 대신 전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네, 오, 시민소통 그리고 민생경청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저 사진은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네. 또 주민들 가까이에 있어야 되겠다. 보통 정치를 하면 중앙정치 한다고 해서 서울에만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선거 때만 와가지고 얼굴 보이고 보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성해서 주민들 가까이에 있기 위해서 구상했던 내용이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또 담소도 나누는 네. 이런 역할을 매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 지역구에 있는 읍면이 37개 읍면이거든요. 네. 그럼 1년이 52주 아닙니까? 바쁘면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1년에 최소한 한 번쯤은 네. 읍면에 가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걸 해소하고 또 정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내용대로 이렇게 구현해보자 하는 시민청취 현장 민원실이 토방청담입니다. 토요일에 방문해서 네. 청취하고 오. 담소를 나눈다. 토방청담,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전자에 이어서 토방청담까지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 용어를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오, 네, 어떤 분인지 짐작은 가지만 의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뭐 저희들 누구나가 다 어머님 생각하면 감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치매기가 있으셔서 어린 시절 길러주셨죠. 네. 올곧게 정의감 있게 특히 이제 유교 집안에서 성장하셔서 그런 우리 동양 철학적인 훈육 이런 네. 걸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정직하게 살아라. 누구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살도록 이렇게 교육해 주셨던 분입니다. 많은 정성을 쏟아 주셔서 네. 지금 저를 만들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사랑이 얼마나 넘쳐났던 분이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의정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의원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이시잖아요. 2025년 예산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025년 예산 작업이 이제 22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의 첫 번째 심의여서 여러 가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 심의를 좀 하려고 했죠. 그래서 경기가 좀 어려우니까 경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예산, 그러면서도 낭비적인 요인이 있거나 권력기관이 실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처를 알 수 없이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 뭐 이런 네. 목표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했어요. 예산 총액은 정부에서 한 677조 원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조정해서 그런 내용대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늘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 증액을 하려다 보면 승인을 받아야 자기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네.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부가 내놓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증액은 못하고 예산 삭감만 하는 이런 예산이 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우리 민생을 살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권력기관의 눈먼 돈들을 좀 관리하는 예산 이렇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그런 이번 2024년도 예산 심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 지난 정부, 네. 아니, 지난해 2023년도에 재정 손실 한 60조 세수 결손이 있었어요. 네. 지난해 세수 결손이 30조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심의 내용 속에서는 이제 한 예산의 5% 정도 가지고 조정을 해요. 네. 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할 때도. 그런데 세수 결손 때문에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한 10% 정도, 60조, 30조 이렇게 발생하는데 네.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도 5% 내외에서 이루어지는데 10% 이상의 재정 변동이 발생하는데 그걸 정부가 행정부가 알아서 한다는 것은 예산 심의권을 사실은 크게 훼손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면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예산의 추경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국민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세수 결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부결된 농업인생4법을 또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네. 뭐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FTA 뭐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FTA 체결할 때마다 늘상 손해 봤던 부분들이 농민들의 희생입니다. 그러면서 공산품이나 다른 산업들을 키워왔는데 그렇게 그동안 희생만 강요해놓고 정작 농민들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안 해요. 농민들의 주업이 이제 쌀농사니까 네. 쌀과 관련된 내용에 좀 안정적인 가격 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정부가 반대하면서 쌀값 20만 원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쌀값 20만 원 근제에도 못 갔습니다. 18만 4,700원 평균으로 하고 네.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정부가 약속해놓고 약속도 못 지키니까 그런 내용들을 입법적으로 좀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쌀값도 안정시키고 쌀값뿐만이 아니고 우리 식량 안보에 필요한 주요 농산물도 가격을 안정을 좀 시켜서 농민들이 좀 예측 가능하고 그 생산하면 생산된 내용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생산에 투입된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뭐 요새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하는데 재난으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농민들에게 발생하면 그 부분을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줘서 농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담은 것이 농업민생사법입니다. 그런데 그 농업민생사법 했더니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FTA에서 희생된 내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재정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또 폐기시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 너무 든든한 의원님이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영광스러운 내용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셨어요. 이 비결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정감사 잘 해야죠. 근데 감사 우수 의원이 이렇게 선정된 부분은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 크죠. 사실은 뭐 의원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 국정의 난맥상들 이런 걸 제대로 찾고 그걸 소구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꼭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서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고 또 국정감사만 한 게 아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잘못된 부분들을 입법적으로나 예산을 통해서 꼭 뒷받침해서 정부가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하고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이끌려서 잘 서로 만들어져서 좋게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고맙습니다. 말씀 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주민들과 시민들 많은 분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저는 공직생활 할 때도 네.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운 공직자가 돼야 되겠다 네.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도 제가 우리 국민들께 쓰여야 될 상황이 될 때 쓰임을 당하고 대신에 떠날 때는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해내야죠. 지금 네. 지역에 필요한 내용 또 국가적인 전환기니만큼 전국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고 지역에서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나 내용들을 잘 안착시켜서 당장의 효과도 보지만 이후에도 그 내용 때문에 지역 발전에 많은 변화에 기초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 그래서 먼 훗날 우리 후대들이 그 시대에 윤준병이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또 떠날 때는 뒷모습이 아름답게 이렇게 떠나는 윤준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병 의원님 덕분에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머슴 윤준병입니다. 지난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또 최근에 일어났던 계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힘을 보태주셔서 계엄도 극복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어서 든든하기도 합니다. 아마 설 세시면서 우리 지역 상황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듣고 또 말씀 나누시는 내용도 저희들도 많이 함께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구현돼서 우리 정읍 고창이 더 나은 지역으로 더 발전하는 고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 고창에 더
나은 봄 앞당길 수 있도록 윤준병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새해 좋은 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 겸손, 소통, 용기의 뜻을 담은 주전자 정치를 하겠다는 윤준병 의원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